원내대표 선거 이후 전당대회 제외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국민의힘 현안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각종 정책들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내 정세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친구갑 정성국입니다. 네, 의원님을 모시기 위해 저희가 정말 저희 제작진이 삼고초려하고 여러 번 연락을 드렸는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도 모시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자, 뭐 오늘 여쭤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오늘 낮에 있었던 이재명 정부 장관 인사 여쭤볼게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인사가 났는데 일단 총평부터 좀 들어볼게요. 예. 오늘 11명 그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도 사실 오늘 그 오후에 2시에 날지 몰랐습니다. 몰랐고 발표가 났는데 아무래도 여기 11분 중에 제가 눈에 띄는 분 한 4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4분? 제가 볼 때 첫째로 보면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은 대부분 장성 출신이 했는데 안규백 장관은 군 출신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물론 국회에서 국방위원장도 하셨지만 20년 동안 국방위원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군인 출신이 아니니까 그죠.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뭐 기대도 되겠지만 또 조금 우려도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뭐 군 출신이 아닌 분을 그 장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특히 김영삼 정부나 이런 뭐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그때조차도 이제 그때는 우리가 말할 때 이제 문민 정부라는 그죠? 이런 정부로 바뀌는 시점에서조차도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미령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좀 놀랐습니다. 농림부 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장관님인데 지금 유임됐어요. 그래서 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볼 수 있냐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그 국무회의를 그 윤석열 정부에 있던 그 국무위원들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몇 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긴 시간을 두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의논하고 상의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눈에 띈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12월에 임명됐기 때문에 지금 장관직을 거의 1년 7개월 정도 해왔습니다. 그러면 기간으로도 1년 7개월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한 거잖아요, 장관으로서. 그렇죠. 그런데 이런 뭐 이재명 대통령 어떤 관계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 눈에 돋보이는 일이 있었지 않겠나 해서 유임이라는 이런 좀 보기 쉽지 않은 거죠. 이런 일 이번에 발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한번 하셨어요. 하신 분을 했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 때였죠. 맞습니다. 그때 또 뭐 그때 당시 때 대선 후보까지 나갔던 분이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경쟁했던 분인데 지금 이제 20년 가까이가 흘렀는데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컴백했다는 것이 조면으로 보면 경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높이 산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통일 장관을 이끌 사람이 20년 전의 분으로 다시 모셔야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하겠죠. 그죠? 이것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이거는 제가 부산 친구가 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러시네요.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신경이 쓰이시나요? 조면으로는 아무래도 우리 부산에서 이 장관이 나왔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전재수 장관 후보자 저 국회의원이 부산에 있는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맞습니다. 18명 중에 유일한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성과를 내려고 하겠죠.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개적으로 지금 부산에 대한 공약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부산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지선, 총선, 대선에서 이제 부산을 PK를 흔들겠다는 의도도 크거든요. 그러면 이 전재수 장관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부산의 어떤 성과도 내면서 부산 시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얻고 부산에 좀 표심을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보여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 4분 정도가 저는 눈에 띕니다. 그 전재수 장관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장관 후보자죠. 그러면은 뭐 일각에서는 장관을 하다가 내년 지방선거에 부산시장에 출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그거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관 한 1년 하다가 부산시장은 정말 탈환하고 싶은 자리겠죠. 지금 박형준 시장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또 전재수 우리 의원이 지금 북구 쪽에서 지금 3선을 했거든요. 그 인지도가 있잖아요. 인지도도 있고
또 부산에서 생존력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시나리오가 준비되고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예.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 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눈에 띄는 게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예. 이 권오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수 진영 인사였는데 또 이제 전 새누리당이었네. 제가 명칭이 적하지 않아요.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 하셨는데 지금 예. 이번에 영입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보수 포용 좀 이런 인사로 봐야 될까요? 예, 우리가 보훈부라는 자체가 국가보훈부라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이 보훈과 그죠? 안보 이런 부분들은 보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가보훈부 장관에 우리 권오을 어찌 보면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전신인 한나라당이나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보수 색채가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도 그 송민영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업무적인 연장 측면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예. 권오을 장관은 좌우를 가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쓴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요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김명훈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찐 노동계 출신. 예. 강성이라고 모든 민주노총 위원장이 다 강성은 아니겠지만 예, 우리가 예. 그냥 딱 생각하기에 예. 강성 노동계 인사를 앉혔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 이렇게 또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예. 또 꼭 어찌 보면 임명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부담스럽지만 예. 또 민주당 입장에서 또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꼭 임명해야 될 그런 색채가 분명한 사람들도 필요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조각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이재명 정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 하나 더 여쭤보고 당내 현안 좀 여쭤볼게요. 예. 나토 정상회의.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가는 걸로 결정이 됐고 맞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가는 걸로 지금 가닥이 예. 잡히고 있다. 이거는 예.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고요. 나토 정상회의 32개국이죠. 참여를 안 한다고 결정한 게 거의 어제 나온 이야기였죠. 예. 이게 이제 여러 이유를 보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G7에서 무산됐는데 이번에 나토를 가더라도 만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는 전제가 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굉장히 지금 예상보다 더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 참전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나토를 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평가를 좀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몰리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우리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가 지금 미국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민주당 의원 차원에서 한 이야기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 가서 나토의 회의에서 그런 입장을 밝혀야 되는 쪽으로 간다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뭐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년 연속으로 참여했던 게 나토 정상회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성과가 있었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있는 나라들과의 협력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태평양과 대서양을 바라보는 그 양쪽에 있는 진영에서 나토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곳입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과의 그런 관계에서 이 나토와의 관계는 우리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서 지금 어차피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또 핵 부분이 관여가 됐기 때문에 한국과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나토도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먼 나라 얘기처럼 느꼈던 나토가 이거는 이제 북한과 한국과의 이 핵도 우리가 관심 가지고 한국을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을 또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예.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놓친 부분은 좀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나토의 IP4라고 그 인도 태평양 파트너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예. 계속 초청이 되고 있는데 호주도 국방부 장관이 그리고 일본도 외무상이 지금 해서 각국 정상들은 지금 다 안 가는 분위기라서 눈치 게임에서 그나마 다행이네. 우리만 대통령이 안 가고 다 정상이 오면은 약간 부담됐을 텐데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그 생각이 그나마 들어요. 그래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도 물론 고려는 되겠지만 실익을 따진다면은 그죠? 한번 가볼 만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당내 얘기 좀 여쭤볼게요. 예. 송원석 원내대표 이제 취임을 했고, 그런데 뭐 대충 원내대표 분위기가 원내대표의 선거 결과가 다들 예측을 해서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한 60, 70표 얻으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전에 나왔던 뭐 TK
지역에서 나왔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 정도 표를 얻었으니까 또 그렇게 됐어요. 3파전이니까 뭐 60표가 좀 지난번보다 줄어들었지만은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는 좀 어떻게 지금 당내에서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그 우리가 말하는 뭐 구친윤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박수를 쳤겠죠, 그죠? 쳤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우리 당이 이렇게 아직 변화하는 게 참 어렵구나. 변화와 쇄신을 말을 하는데 막상 이 원내대표를 뽑는 여기서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보면 좀 수도권 출신의 김성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약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 이 현실의 장벽이 탁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결선까지 안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내심 표차가 이렇게까지 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좀 왜 아무리 TK부터 시작해서 기득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 분들이 투표를 한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당에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실함. 이제는 정말 좀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위기감을 좀 느꼈다면 그런 표들이 좀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막 실제로 60대 30이 나오니까 저는 이게 우리 당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당이 변화하는 것이 이게 어렵구나 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송원석 우리 원내대표도 뭐 친윤의 그런 어떤 행보들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인식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봅니다. 그 지금 쟁점 중에 하나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이달 30일로 지금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더 연장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두 분이 뭔가 지금 잘 안 맞는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5대 개혁안 내니까 나는 혁신위원회 만들겠다. 이것도 여기를 좀 뭉개고 내가 좀 주도하겠다라는 거 보이고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났는데 두 사람이 다 7대 요구안에 따로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대표랑 원내대표가 조율을 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두 사람이 대화가 없다라는 거를 방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사실은 일단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냉정하게 그죠? 거기다가 비대위가 지금 다 해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대위원회란 자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요. 사실은 비대위원도 없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의결할 수 있는 진권한이 없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고 또 임기가 6월 30일까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임기 끝나는 날에 원내대표가 이렇게 다시 그죠? 그 연장을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데 물론 5대 개혁안 그 말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어제 대통령 앞에서 말했던 7가지 제언들도 내용적으로 공감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비대위원장이 혼자서 지금 우리 당을 이끄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만약 이게 선출된 당대표라든지 또는 말 그대로 최고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당대표가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원내는 원내 일이고 당대표가 이끌어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지금 이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냥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이면 끝날 분이고 또 이제 비대위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혼자 저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 권한도 없고. 근데 김용태 위원장은 또 마음은 앞서고 국민들 앞에서 또 좀 본인에 대한 그런 소신이나 이런 걸 밝힐 수 있는 지금 어찌 보면 좋은 기회잖아요. 그죠? 본인의 뜻이나 그죠? 또 김용태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하고 싶겠죠. 근데 그 잘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과 다르게 당에서 본인을 바라보는 눈이라든지 또는 현실 이런 부분에 대한 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제 안에서는 여의도에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본인의 혁신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좀 지지를 얻으려고 하더라고요. 뭐 김진태 강원지사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그 뭐 그런 게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지금 비대위원장 임기를 연장을 해주겠다는 말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연장하겠다는 그러면 이제 진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뭐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또 지금 비대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조금 그런 마음 오해는 받을 수 있겠죠. 저게 본인 정치구나 또는 나중에 뭐 또 다른 생각을 하나? 이런 것은 충분히 정치인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임기가 다 됐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평가하는 분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자기 정치가 전당대회가 될 수 있겠다는 얘기도 뭐 나와요. 벌써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지금 전당대회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뭐 배후에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 의원이 있다 뭐 이런 약간 농담 섞인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빠르면 8월 말이나 뭐 9월 정도에 지금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특히 두 가지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하실지 여부 요거가 좀 궁금하고 어떤 분들이 출마를 할 거라고 의원님은 보시는지 그러니까 당내에 좀 궁금해요. 오늘 이 순간까지 제가 한동훈 전 대표 출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5대5로 보다가 지금 한 4대6 정도로 느낌이 듭니다. 어느 출마가 4. 출마가 4요? 불출마가 6. 불출마가 약간 6. 그런 느낌이 더 드는 게 그건 뭐 아직은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뜻이죠. 근데 약간 그런 게 드는 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5대5라 말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하고 의견을 나눠보거나 이러면 의견이 정말 좀 팽팽했거든요. 근데 이게 원내대표 선거 결과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일들이 진행되면서 대표가 출마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께서 물론 결정은 대표가 하셔야죠, 그죠? 이거는 대표께서 결정하시는 게 본인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의원들이 이렇게 좀 전달하는 이 부분이 변화된 이유가 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가 전달될 때 대표께서도 어느 정도 그 이야기들을 깊이 듣고 있다는 뜻이죠. 숙고하고 계신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지만 그래도 5대5였다면 이게 한 4대6 정도로 지금 느낌이 지금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반드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돋보이는 지금 자산입니다. 아무리 뭐 강성지지층에서 배신자로는 이래도 그것은 거의 이제 희석이 다 돼버렸고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한동훈의 존재는 더 커졌어요. 한동훈이 나갔다면 오히려 더 이재명 대통령과 승부가 가능하지 않느냐 얘기도 있고 또 최종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그 최종 경선 과정에서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때가 문제인 것이지 이번이 아니냐는 부분으로 이제 나뉘는 결국은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 기회가 언제냐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의원님 생각은 이번에 나오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한번 쉬었다 가는 게 맞아요? 요즘 방송 나오면 다 물어보시는데 저부터가 헷갈립니다. 그러세요? 제가 웬만하면은 제 의사를 전달드리거든요.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말씀하셨죠. 어떤 분, 저는 김문수 우리 전 장관 후보께서는 아마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이번에 안 나오면 이제는 정말 나올 기회가 아예 없는 거죠. 인기가 지금 아직 높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그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그 존재감이 남아 있을 때가 아니면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님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님도 사실 좋은 기회가 좀 온 거잖아요. 지금 대구 서문시장도 가고 그랬어요. 한동훈 대표가 만약 안 나온다면 전 대표가 안 나온다면 안철수 후보는 더 희망을 갖겠죠. 그래서 나올 것 같다는데 그 두 분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말하는 그 찐윤 중진할 분들은 뭐 나오는 거는 본인의 자유지만 나경원 의원 얘기도 좀 있던데요. 나경원 의원은 맨날 나오는 분으로 이야기되니까 그분들은 좀 자중하시는 게 맞다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특히 김문수 후보가 나오는데 나올 수 있겠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뭐 나올 수도 있다. 그 본인의 선택인데 그 너무 앞서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했던 좋은 모습들이 결국 이거였나 하는 게 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젊은 정치인으로서 좀 신중하게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